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7번 시험 범위 7번 가봅시다. 박정희의 장기집권.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봤듯이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을 통해서 물러났고, 그 물러나는 과정에서 정식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얻은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유고, 부통령은 부정선거, 그렇기 때문에 넘버 3였던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의 주도 아래 다음 정부로 넘기기 위한 과도정부가 만들어졌죠. 그게 뭐라고? 허정 과도정부가 수립되었고, 이 허정 과도정부에서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을 했다고 했어요. 자, 우선 내각 책임제가 뭔지부터 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랬지? 그렇죠. 미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이승만 놈의 새끼한테 대통령 권한을 주고 나니까 이놈의 새끼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를 한다든지 반대파를 밀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권력을 잘 쓰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어떠한 견제와 반성의 의미로서 내각 책임제를 구성하게 되는 거야. 내각 책임제가 뭐냐면 이제 국회에서 국무총리나 또는 내각의 의장으로서 선출된 사람이 그 어떤 권력의 중심을 가져가는, 다시 말해 대통령은 어떤 국가의 하나의 그냥 그 총 대가리로서의 상징성만 가지게 되는 거고, 실제 권력을 의원들이 뽑은 내각에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경우를 이제 내각 책임제라고 얘기를 하고, 양원제라는 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죠. 자, 우리나라의 국회는 양원제인가? 아니죠. 단원제죠. 우리나라에는 그냥 국회의원이 있을 뿐이잖아. 그치? 근데 미국은 어때? 상원 의원이 있고 하원 의원이 있고, 일본은 중의원과 민의원이 있죠. 이런 식으로 국회가 둘로 나눠져 있는 케이스를 양원제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양원제 국회 구성을 중심으로 해서 개헌을 했다. 자, 그래서 새 헌법에 따라서 치른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고, 이승만 당이 뭐였죠? 자유당. 민주당은 야당이었지. 국회에서는 간선제. 자, 여기에 중요한 거, 이 개헌에는 간선제입니다. 즉 직선제가 아니에요.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윤보선을 선출했고, 윤보선은 합의되어 있던 대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취임시키면서 우리는 대통령의 이름을 딴 정부, 즉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이런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은 윤보선이지만 실제 권력이 있었던 장면의 이름을 따서 이 정부를 장면정부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런데 장면정부는 정부 규제를 완화시킨다든지 장기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마련한다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들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분출된 민주화 요구, 즉 4.19 혁명 이후의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고, 3.15 부정선거의 책임자와 이승만 정부 내에서 정부와 결탁해서 부정적으로 재산을 축제한 부정축제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누가 등장하는 거야? 정의가 등장하는 거죠. 자,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박정희를 되게 좋아해요. 박정희 제가 진짜 존경하는 대통령이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정희 욕을 하더라도 어디 뭐 기념사업회 이런 데 가가지고 씨발 찌르고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자, 먼저 군사정변, 5.16 군사정변부터 봅시다. 자, 얘들아,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뭐지? 그렇죠. 나라를 수호하고 국가를 지키는 것, 백성들을 지키는 것, 이게 가장 군인들의 기본적인 덕목이야. 그치? 그런데 그런 군인들이 총칼을 거꾸로 잡아서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정부를 세운다. 그래놓고 항상 명분은 거창하죠.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우리가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국숭정의 마음으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놈들이 5,000년 역사 이래 몇 명이나 있었을까? 존나게 많았을 거야. 그치? 그런데 그 중에 진짜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제정신 차리고 다시 나라 지킨 새끼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단 한 건도 없어, 얘들아. 한 건도. 선생님이 이거 들어가면서 수업에서 얘기를 했을 거야. 얘들아, 독재가 나쁜 이유가 뭐라 그랬지? 독재는 굉장히 효율적이잖아. 그치? 사기꾼 새끼들 어디다가 사기친 재산 은닉해서 숨겨놓고 감옥에서 2, 3년 살고 나오면서 나와가지고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그 돈 사기당한 사람들은 굶어 뒤지면서 결국 자살하고 이런 연병할 상황이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사기꾼 새끼들을 조질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독재국가면 그 사기꾼 새끼 잡아다가 전기로 좀 지지든지 코로 설렁탕을 먹이든지 아니면 포를 뜨든지 해가지고 고문을 좀 해서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흉악범죄자들, 진짜 사회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놈들 싹 다 모가지 쳐버려서 간단하게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독재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수많은 성군, 명군, 좋은 임금님들 다 뭐였어? 독재자들이었어. 태종, 세종, 문종, 정조, 영조, 숙종, 뭐 또 누가 있을까? 중국으로 얘기하면 뭐 영락제, 강희제, 건룡제, 옹정제, 뭐 그런 수많은 임금들 다 독재자였죠. 그런데 왜 독재가 나쁜 걸까? 굉장히 효율적인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독재가 지속돼서 결국 올바른이라는 표현이 뭐 옳진 않겠지만 굉장히 최선의 독재, 그리고 뭐 플라톤이 얘기했던 것처럼 철학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사람에 의한 독재,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이 계속해서 그 독재에 길들여지고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그 독재가 옳은 방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 사회적 이음에서 공리주의적 방향이 아니라 굉장히 잘못된 형태의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한들 사람들은 독재에 대한 저항하는 힘과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차악인 민주주의를 선택한다고 했었어. 독재라는 건 독재에 대한 효율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독재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각하는 힘이 사라지고 민주시민 의식이 사라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 저항하는 힘이 사라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우리는 독재를 막기 위해서 뭘 하지? 권력을 분리시킨단 말이야. 그지? 그 권력의 분리를 우리가 뭐라고 해? 삼권 분립이라고 하지. 누가 제일 먼저 주장했을까? 몽테스키웨라는 사람이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삼권 분립을 주장해서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력들을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박정희는 혁명공약을 발표하면서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즉 반공을 목표로 삼아서 나에게 저항하는 새끼들을 싹 다 어떻게 하겠다, 빨갱이로 몰아붙여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하여 의장의 박정희로서 행정과 입법과 사법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독재자의 길을 처음부터 이미 걸었습니다. 즉 이미 유신헌법의 씨앗은 여기서부터 보이는 거죠. 마약을 한 번만 한 새끼가 없고 담배를 한 번만 핀 새끼가 없듯이 독재도 한 번만 하는 새끼는 없다는 것. 자, 세 번째, 정치활동 정화법으로 인해서 구 정치인들의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즉 정치가 지금 현재 개판이니까 지금까지 정치를 했던 놈들은 정치를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문제는 그래놓고는 지는 정치를 했지. 자, 네 번째, 혁명재판소를 설치했는데 이 혁명재판소라는 게 맨 처음 등장하는 건 프랑스 혁명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세계사를 배우면서 프랑스 혁명을 배웠을 때는 굉장히 프랑스 혁명의 좋은 점만들을 배웠을 거라고 얘기했었어. 앙시엥 레짐이라는 구체제의 모순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테니스 코트를 선언하고 그러면서 국민의회, 1791년과 93년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국민공회가 나타났다가 총재정부와 통령정부로 이어지는 그런 부드러운 부분들만 배웠을 텐데, 실제로 국민공회에서 만들었던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프랑스 전 인구의 10% 가까이 됩니다. 200만이 죽었어. 200만이 얘들아. 200만이. 그것도 약 1년 반 동안. 진짜 올바른 혁명이라면 5살짜리 아이한테 혁명 정신을 이야기해도 그 혁명 정신을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러한 혁명 정신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자기와 이 혁명 정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들을 단두대에 목을 올려서 목을 쳐내려고 하는 건 올바른 혁명이 아니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혁명이란 건 자기와 다른 사람들까지 포용하고 갈 수 있어야 혁명인 것인데, 이런 혁명재판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와 반대파들을 숙청한다? 이건 그냥 독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다섯 번째,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건 장면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서 추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중앙정보부를 설치했습니다. 어디에? 남산에.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이름이 남산에 부장들인 거잖아, 그지? 이 중앙정보부는 정보기관으로서 박정희가 앞으로 어떤 정치 독재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죠. 자, 그래서 원래 우리 지금 허정과도내각 정부에서 했던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그리고 간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 헌법을 다시 한번 고칩니다. 62년에. 그래서 직선제로 개헌을 하고요. 대통령 중심인데 내각 책임제가 아니죠. 양원제가 아니라 단원제를 중심으로 하는 직선제 개헌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63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가 당선됐습니다. 박정희는 분명 처음에 5.16 군사정변을 시작할 때는 저희는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 정치인으로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의 윤보선과 대결에 승리했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박정희 이제 진짜 업적이죠. 자, 얘들아, 주식을 투자를 하든 코인을 하든 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야? 시드머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달리 1960년대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원화의 화폐 가치가 어땠을까? 지금 얘들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놀러 다니기를 좋아해가지고 웬만한 관광지에 가서요 10,000원짜리 내면 거슬러 줘요. 우리나라 돈이 그냥 먹히는 시대야.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마사지 받다가 막 스페셜 서비스 막 해줄 테니까 돈 더 달라고 하는데 위안화 없잖아? 원화 주면 받는다 진짜. 근데 이 시기의 원화는 어땠을까? 이때의 원화, 아직 이제 환과 원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 시기의 환이나 원은 그야말로 부루마블 씨앗은행 돈 수준인 거죠. 우리가 경제 개발을 위해서 외국에서 자본도 들여오고 싶고 기술도 사오고 싶고 뭐 기계도 사오고 싶은데 우리나라 돈으로 주면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지. 여러분들도 내가 여러분들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뺏어간 다음에 5만 원만큼의 뭐 소말리아 루피, 뭐 90만 소말리아 루피 막 이런 거 주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잖아.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디선가는 회계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화폐, 다시 말해 달러를 어디선가 가져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박정희는 맨 처음에 누구를 삥뜯기로 마음먹었어요? 일본을 삥뜯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정희가 63년에 대통령이 됐는데 이미 김종필 오이라 각서는 62년에 계획이 돼 있었어요. 즉 이미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시절에 박정희 이걸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종필과 오이라가 나름대로 어떤 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것들이 나중에 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각서를 써놓자, 메모를 하나 해놓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국교를 정상화하고 두 번째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야. 요게 중요해. 배상금이 아니야. 즉 일본이 잘못한 돈을 합의금으로 물어주는 게 아니라 니들이 독립했으니까 우리가 독립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돈을 줄게 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뭐지 이 박정희 새끼 왜 이런 족같은 그 협상을 한 거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연히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삥 뜯을 돈의 금액이 올라갔겠지 얘들아. 이게 실제로 얼마냐면 6억 달러를 빌려왔거든. 무상으로 3억 불, 유상으로 3억 불 해가지고 총 6억 달러를 빌려왔어. 이거를 지금 현재 얘들아 계산해보자. 원 단위를 붙여서 1,000원으로 계산하면 얼마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6천억이죠. 6천억도 엄청난 돈이야. 야 지금 어때? 얼마였지? 박근혜가 위안부 어쩌고저쩌고 받은 돈이 100억 아니었냐? 6천억을 받았어 얘들아. 6천억을 지금으로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시기에 달러 가치는 지금과 달라잖아. 브레튼 우드 체제가 무너지지 않았던 지역과 아직까지 금태현제가 돌아가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이 시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 짜장면이 얼마야? 아무리 싸게 먹어도 5,000원이지 이 시절 짜장면은 50원 하던 시절이라고. 그럼 여기다가 공을 2개 더 붙여보자고. 그럼 얼마야? 무시무시한 돈이 돼요 얘들아. 6 여기서 공을 2개 더 붙이니까 셋 얼마? 60조가 되는 거잖아. 60조 어마어마한 돈이다 얘들아. 이거 무시무시한 돈이야. 이 돈을 삥 뜯어 왔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돈을 이렇게 줄 사람이 어디다고. 야 이거는 내가 박정희의 독재를 그렇게 까더라도 이 경제 개발을 위해 자금 마련한 건 박정희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자 그래서 사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인 거지. 근데 사실 이거를 일본에 대한 어떤 국민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사죄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일본은 사죄라는 문화가 없는 동네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미안하다는 말이 미안하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유감이다. 통석에 염을 금할 수 없다. 이거 실제로 일본 총리가 쓴 말이거든. 그러니까 사과라는 거는 걔네들은 사과할 수준이면 배를 갈라서 뒤져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언어가 가지는 표현의 한계점인 건데 예를 들어서 한국어 같은 경우는 욕으로 하면 거의 세계 선진국이죠. 진짜 소환사의 협곡에서 있다가 좀 병신짓 하면 저기 선산에 계신 조상님이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의 패드립이 날라오는 게 우리나라잖아. 우리나라의 욕들을 해석해보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와,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욕이 진짜 후두룩 빽빽인데 일본의 욕을 보면 빠가야로, 파보,
뭐 직쇼 이 짐승 새끼 막 이런 정도인데 아 씨발 얘네들은 애초에 그 단어에 욕 이런 게 별로 없단 말이야 일본어에는. 근데 그 중에 사과를 해라 이거는 국민성의 문제도 있고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보여주는 뭐 독도는 씨발 우리 땅이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 우익적 형태가 좋다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일본의 사과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위안부에 대한 합의, 이 배상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은 이미 전임 대통령들 또는 그 시기 대통령들이 나름대로 협의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와서 이것을 뒤집어 엎는다든지 말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외교적 관례로 보면 굉장히 무례하고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아니 막말로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이가 IMF에 돈을 한 뭐 빌렸다 치자. 근데 윤석열이가 나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노선을 가졌으니까 IMF에다 돈 안 갚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기존 대통령들이 해놓은 합의를 이렇게 그냥 무시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국제관례에서는. 어찌됐건 그렇다고 뭐 일본이 뭐 좋다 이건 아니고 족같은 새끼들이긴 하지. 근데 자 보자 계속. 자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파병은 1964년 9월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랬지? 한미 방위 조약은 방위 조약인데 어떤 방위 조약? 그렇지 상호 방위 조약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에 참여한 건 당연히 우리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역시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베트남으로 파병됐던 병사들이 달러로 월급을 받으면 그걸 다시 부루마블 씨앗은행 돈으로 바꿔주고 달러는 국가가 가져가서 경제개발 쓰고 또 브라운각서를 통해서 한국군의 현대화를 지원받으면서 장비 지원을 받고 기존에 쓰던 장비를 민간에 불화하는 과정에서 또 민간의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또 그 과정에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차관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드머니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노력은 박정희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누가 시키지도 않고 부정선거에 부정선거는 꺼내지도 않았지만 민주공화당의 박정희는 너무 간단하게 재선을 이뤘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봤을 때 충분히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눈에 보인다라고 백성들이 한 번 더 믿어주게 된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연임까지는 인정하고 있었으나 3번 이상을 하게 되는 중임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사서입 개헌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는 이제는 때려 죽어도 아무리 경제를 살려놓고 뭐 연병 지랄 다 해도 대통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따라서 박정희는 3선을 하기 위해서 3선 개헌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북한의 도발과 지속적 경제성장 추진을 목표로 하면서 대통령 3회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편법으로 통과시킵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백성들이 원래 헌법에 제정되어 있는 2번의 대통령까지는 정말 잘하겠구나 하고 밀어줬지만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3번째 대통령을 하려고 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박정희에 대한 시선이 다시 싸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건 좀 선을 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1971년의 대선에서 김대중을 상대로 박정희가 3선을 성공하긴 하나 굉장히 어렵게 신승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된 독재를 이어나가기 위한 유신헌법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유신헌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 안녕.